북한 영변 핵단지 근처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로 의심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북핵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명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북한은 영변 말고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백나리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근처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 시설 의심 장소가 발견됐다고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연구소가 지목한 장소는 핵시설이 있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장군대산 지하. 보고서는 200~300개의 원심분리기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시설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변에 우라늄 농축 핵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연구 개발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보고서는 원래 이 자리에 비행기 공장이 있어서 미그 전투기 부품을 만들었다가 은폐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원심분리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북한이 개별 원심분리기 작동이나 소수의 원심분리기 연동 시험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시설이 지하에 있었던 덕분에 국제기구의 사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계속 농축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시설을 공개하면서 영변 이외에는 농축시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했거나 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백나리입니다. 네, 방금 기자 리포트 통해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야 공개가 된 걸까요?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일관되게 농축 시설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부인하는 입장을 이제 해왔는데 영변 이외에 다른 시설 플루토늄 핵시설과 달리 이 고농축 우라늄 HU 시설은 은폐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설비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 북한이 쉽게 은닉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의심할 만한 이렇게 장소로 지적된 곳은 지하 군사 시설이거든요. 네. 지하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북한이 철저하게 은폐가 가능했고 일상적인 정찰 활동에 통해서 탐지가 불가능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늦게 이런 의심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탐지에 이렇게 인지해낸 건데 네.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핵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육자회담 당사국 간에 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육자회담 틀 이외에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러한 고농축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네. 계속 추궁 확인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하나 더 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에 IAEA 사찰단이 북한 내에서 일정 기간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 IAEA 사찰단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은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은닉이 쉽다면 지금 발견된 것 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겠군요. 틀림없이 이번 시설 이외에 다른 몇 군데에 이런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네.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 교수님, 이번에 포착된 우라늄 농축 시설 의심 장소가 영변에서 서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장군대산 지하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네, 장군대산이라는 것은 장군대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네. 지역 이름이고요. 이제 약산동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이름처럼 네. 장군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산 밑에다 이제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위장을 해서 지하에다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장군대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방년 비행기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행기 공장은 60년대 초에
소련 그 구소련이죠. 구소련에서 미국이를 북한에는 모든 군사 무기가 다 소련제가 99%가 소련제 아닙니까? 뭐 스코드 미사일도 다 개량용 소련의 미사일을 개량용으로 해서 만든 미사일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소련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련 기술자들이 와서 건설해 준 것이 박련 비행기 공장입니다. 이건 수리 공장이었어요. 원래는 수리 공장으로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80년대부터 북한에서 AN2라는 직접 비행기를 생산까지도 합니다. 수리 및 생산하는 경비행기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이제 지하 시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만들었다는 감춰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공위성으로 볼 때는 비행기들이 그 수리하고 나가고 들락날락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비행기 수리 공장이나 비행기 공장으로 보지 고농축 우라늄 시설로는 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 우리 인공위성이라든가 정찰 위성들을 속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을 선택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변 핵단지하고 45km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변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하고 연계해서 연구 시설로 할 수 있는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한 것 같습니다. 네. IAEA 사찰도 피했고 분명히 정황상 볼 때 교묘하게 북한이 감춰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추후 핵 협상을 할 때 추궁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상 이렇게 북한이 철저하게 은닉하고 부인하고 있는 이런 그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북한은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 틀 안에서 이렇게 확인해 나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육자회담 밖에서 그래도 이거를 추궁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북한한테 이런 의심 시설의 어떤 그 객관성, 객관적인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인 압박, 또 특히 국제사회에 따른 또 대북 압박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일단 국제적인 압박 속에서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이 시설 유무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는 그리고 만에 하나 북한이 전향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해도 될지 안 될지 어려운 일이지만은 만에 하나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IAEA 사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확인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차장님도 말씀했지만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확인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금 어디가 활동하는 거 움직임을 보고 여기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지금 IAEA에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화시 가서 시설을 보자고 하면 또 옮겨내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거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 고농축 우라늄도 문제지만 이런 우라늄 시설들이 몇 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왜 북한이라는 나라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핵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정 안 하다 뿐이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최근에 미국 정부 당국이 밝힌 것이 북한이 약 한 2020년도까지 가면 약 한 50개에서 100개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혁현 차장님도 말씀했지만 빨리 국조 공조를 강화해가지고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해가지고 더 이상 만들 수 없고 자금줄을 차단해가지고 만들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이 이 시설에 대해서 인정하고 보여줄 리가 천만부당하죠. 만무한 상황인데 어렵겠지만 반드시 어쨌든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이렇게 나날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작 북한은 적반하장입니다. 북핵이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건데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에 담아 들어보시죠. 얼마 전 몽골에서 진행된 아시아 유럽 순회자 회의에 개발하간 박근혜는 여기저기에 추한 상통을 내밀고 북의 비핵화니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악담을 죄쳐댔는가 하면 제재 조치의 리행을 고하되며 비열한 정탕 노름에 매달렸다.
네,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비난 수위가 너무 높아서 지금 들려드린 게 가장 수위가 낮은 발언을 들려드린 건데요. 북한의 막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색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험담한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지금 현재 그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서 또 이 여러 가지 그 대화, 네. 이 군사회담도 하자고 그랬다. 사회정당 연석회의도 하자고 그랬다. 이런 대화 제의를 해도 우리가 일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북한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가 이런 우리 국민을 또 이게 인질로 잡아간다든가 네. 이렇게 해도 우리 국내에서 이 어떤 남남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북한에 대해서 경각심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 군의 대응도 아주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미국을 의시한 국제사회 유엔과 이 공조하에 철저한 압박과 제재 국면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이 제재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기본 입장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색적인 비난까지 동원해가면서 이런 악담을 늘어놓고 있는 네. 것입니다. 즉 북한이 우리와 할 수 있는 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지나치고 또 대화에 진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와 같은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 제재와 압박 국면 속에서 북한의 국제적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남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조평통 담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외 선전용 매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북한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런 비난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혁현 차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지는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정전협정 이후에 사실 남과 북이 분단돼서 지금처럼 북한이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전방위적으로 압박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북한의 우호 국가들, 친선 국가들이었던 뭐 케냐단다, 우간다, 탄자 이런 나라들을 다 돌면서도 다 우리 쪽으로 돌려세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에 아세안 몽골에 가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몽골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갔다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가깝고 몽골에 가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몽골 대통령이 북핵과 우리 한반도 평화 협력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압박을 국제적인 압박과 유엔 압박, 그 제재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돈은 다 떨어졌고 김정은이가 뭐래? 박근혜 정부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종을 안 하겠다는 그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폐하고 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국제 공조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부터 이미 북한은 이 막말은 막말도 아닙니다, 사실. 개성공단 그 포기했을 때의 막말은 입에 담지도 못한 막말을 수도 없이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북한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징조가 되고 이 조평통을 비롯한 왜 그럼 조국평화통일 옹호위원 이상한 기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옹호위원회라는 그 기구 하나 또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고 대변 성명을 내는가 하면 김정은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불만이 많고 가장 지금 욱하면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이가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중앙방송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입니다. 가장 큰 조선중앙TV라는 게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TV에 저희가 언젠가 KBS에 나갔는데 김정은은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 KBS에서 그 김정은이라고 하지 말고 위원장 좀 붙여달라고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했던 게 우리 KBS 공영방송인데 지금 그냥 우린 이름만 불렀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조선중앙TV가 전 세계 나가고 자기 국민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인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지금 입에 담지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냐. 김정은의 뒤틀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정부는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의 사드 배치까지 결정이 된 상황인데 그런데 북한이 지난 19일에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 중에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기로는 스커드 2발, 노동 1발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밝히기를 반대로 노동 2발, 스커드 1발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정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분석이 틀린 걸까요? 글쎄 뭐 틀린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각종 신호 정보와 영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그런 그 이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특히 이제 한미 간에 이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서 네. 이런 관련된 정보, 영상 정보를 다 입수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공동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미국 측과 한국 측 간의 어떤 그 일체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한국도 이 분석에서 좀 초기 분석에서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석력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되는 이제 겁니까? 분석력에도 물론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 분석 자료, 네. 그 영상 자료에도 조금 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왜냐 사진이 깨끗하게 잘 찍히면은 이게 문제가 없는데 사진 좀 흐리게 찍히는 경우에는 저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술적인 한계도 같이 작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건데 그렇다면 북한이 뭐 다른 사진을 공개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이제 북한이 사진을 많이 이제 왜곡하기도 하지만은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는 24일에 라오스에서 아세안 안보 포럼이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외교수장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또 주목할 게 북한의 리용우 외무상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 사람을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 참가시키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제 마음대로 지금 조선중앙TV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한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하게 욕하는 이건 뭐 이건 도덕적인 뭐 이거 전혀 이게 뭐라 외교적 관리를 다 깨는 무슨 망나니 국가도 아니고 한 개 국가를 대표하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참여시키는 게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참여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봐서는 이용호가 봐서 할 이야기는 딴 게 없어요. 사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자기네 북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지금 네. 중국과 러시아한테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보다도 사드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한국에서 떼어내기 위한 한국과 우리 지금 한러 관계나 한중 관계는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빌미를 해가지고 중국과 우리 사이 또 한국과 러시아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그런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세적인 선전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좀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